그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 범행 나흘 만에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의 한 창고에서 살인 피의자 윤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서 그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윤 씨는 경찰에서 그 피해 여성이 자신의 스토킹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윤 씨는 사건 당일 이제 세종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을 했고 이후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탔는데요. 그 부친의 묘소 인근에서의 행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 경찰은 잠복 끝에 윤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 씨가 이미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윤 씨는 지난 4월에도 이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협박한 뒤 도주했고요. 그래서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닷새 뒤에 이제 윤 씨를 체포해서 그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법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성실히 수사를 받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뭐 보호 조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윤 씨가 자꾸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법원에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윤 씨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무용지물이 됐고요. 경찰의 보호 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그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윤 씨는 여기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복면을 쓴 채 출입문이 아닌 아파트 외벽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범행 전에 그 도주 차량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갖고 있던 휴대전화는 차량에 두고 내렸고 갈아탄 택시에서 내릴 때도 요금은 이제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색경과 드론까지 투입해서 수색을 벌였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근처 저수지까지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씨의 행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윤 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수사망까지 따돌릴 정도로 이런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 인물인데요.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듯이 수사에 협조하고 주거가 확실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런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고요. 경찰도 사실 윤 씨처럼 수사를 받는 중에 계속 스토킹을 하는 경우라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영장 기각이 맞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주제가 전 너무 가슴 아픈 게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일이 같은 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게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이 문제를 정말 고민하던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법기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정말 10분의 1 정도이고요. 그 도움을 받고자 요청을 했을 때 경찰과 검찰이 보기에도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거기서 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들이 이미 충분히 있었고 그 위험한 신호가 중첩돼서 거기까지 갔는데 법원은 너무나 이걸 평범하게 바라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영장을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추가적인 피해의 우려성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피해라는 건 재산적 피해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갈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아직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을 다루는 일선의 수사기관과 일선의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걸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런 문제점을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얼마나 심각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지 않고 굉장히 평면적으로 발생한 어떤 소위 말해서 관계, 사건이라고 보고 판단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목숨을 잃게 하는 이들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의 기준도 더 이제 피해자 보호 쪽에 맞춰줘야겠지만은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실무적으로 결국은 지금 있는 수사의 협조 주거 일정이라는 거는 이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이랑 연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우리가 많은 사례를 다루듯이 절대로 그것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거나 가해자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런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 이 부실 대응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라는 것에 대한 정립이 기존의 법조인들과 법률가들 사이에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예전 20년 된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죄로서 처벌하지 않았고 그런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않은 이제 법률가들이나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좀 안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법까지 만들어지고 왜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법강정과 실제로 벌어지는 피해와 이것을 판단하는 재판부와 혹은 수사기관의 담당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망하는 사람들, 피해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고 왜 이런 일이 반복했는지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왜 그런 의사결정이 어디서 잘못됐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부검처럼 그 과정, 의사결정 과정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